농촌에서 창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창업이라고 하면 도시의 창업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치킨 가게도 가능하고요. 편의점도 가능하고 식당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을 할 때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찾아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들에서 일을 하면 들밥이 나가야 하거든요. 이걸 또 배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창업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지금 농촌에서 커피숍을 하면요, 외진 곳도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 분위기나 아니면 컨셉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도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도시에서 창업 한번 해볼까? 도시 창업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편의점, 치킨, 아니면 커피숍입니다. 이걸 공간만 옮겨가는 겁니다. 공간만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겨가고 우리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홍보하냐에 따라서 고객은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컨텐츠도 만들고요. 또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투자 자금 적게 들어가고도 농촌에서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기존에 도시는 그런 시스템이 약해요. 농촌 지역은요, 여러분이 창업을 하겠다면 도와드리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마을 만들기 센터, 창조경제 지원센터, 또 농업을 통해서 가공품을 만든다고 하면 농민가공센터, 이런 데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 사업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창업하면 도시다, 이 고정관념은 깨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장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이라는 책을 시장이 되기 전에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책을 봤습니다. 1000개의 새로운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과연 우리 농촌 지역에 포함되는, 우리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농촌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책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있더라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일자리도 있고, 기존의 사업 모델도 있고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제안한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전담하는 산촌유학, 일본에서 시작했지만 국내에서도 지금 산촌유학이 농촌유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좋아하시고 교육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농촌유학으로 가셔도 되고요. 저희 기농기촌 쪽에는 전문 잡지도 만드는 분도 계십니다. 신문사나 잡지사 이런 데서 일하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쪽에서 농촌형 잡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인쇄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출판사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기촌하신 분은요, 출판사를 하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마을에서 마을 사무장이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촌 지역에 가면 농촌 체험유학 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사무장을 채용을 하거든요. 그 사무장들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마을을 홍보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마을을 홍보할 때 되게 소식지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 기촌하신 분도 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냐면 그냥 마을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마을에 살고 있는 어머니, 아버님 삶을 일대기를 글로 풀었습니다. 언제 태어나시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자녀는 몇 명이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일대기를 글을 소식지에 담았습니다. 요게 출향민한테도 보내주고 도시민들한테도 배포를 했는데 군청에서 보니까 괜찮아요. 이 사업은 한 마을에 국한해 사는 것보다는 우리 군 전체 그런 잡지를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군청이 이분에게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소식지 군 소식지로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사업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보조사업은요, 인건비성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군청이 이걸 제안을 했는데 인건비, 수익을 못 내는 구조이죠. 그래서 군청이 역으로 이분에게 뭐라고 제안했냐면 출판사 하나만 등록하시라고. 출판사 등록을 하니까 군에서 만드는 교재나 책자들이 많습니다. 홍보책자들 많거든요. 이걸 이분에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전제조건은 하나죠. 우리 군의 소식지를 만들어주려는 전제로 그렇게 물량을 모아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로 나가야 할 물량이었거든요. 이분은 원래가 기자 출신입니다. 그분이 잘할 수 있는 건 글이거든요. 농사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5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사회 경험이 있습니다. 경력이 있고요. 또 전공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농촌에서 이런 형태의 창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게 학교입니다. 어른 학교도 있고요. 남편 학교, 아내 학교, 중년 학교, 금연 학교,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쪽에 경험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농촌에 사회적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몰라요. 유통이나 마케팅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안 해보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을 하면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농조합에서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옮겨갔거든요. 근데 운영 방식은 체계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컨설턴트, 이 사회적 기업이나 기업을 운영하셨던 분이 계시다고 하면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촌이라는 공간을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항상 농촌을요, 농업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무조건 농사 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농업이 잘 된다고 농촌이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농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업도 발전해야지만 이런 영역들이 발전해야만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델들이 만들어지면 지역 활성화가 됩니다. 지역에 사라졌던 터미널이 다시 복구가 되는 거고 미용실이 들어오는 거고 병원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이 지금 기농을 준비하고 계시던 기촌을 준비하고 계시던 바라보는 시각을 농업에서 농촌으로 또 농촌의 자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경험치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준비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오십시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이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지역에 여러분을 이런 사업을 도와드리는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저희가 상담으로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아니면 상담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농촌으로 간 지 10여 년 됐지만 농사는 자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기획이나 이런 사무적인 일을 잘합니다. 잘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쪽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 저는 직장인인 것 같지만 이걸 사업장으로 만들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것도 있네. 나도 이런 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민의 욕구는 지금 쉬어가는 공간을 쉬어가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창업 모델이 되는 겁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되면서 지역 기반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많은 것들이 사라졌죠. 버스도 사라지고 있고요. 택시도 사라지고요. 목욕탕이나 미용실이나 병원이나 약국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불편함에 이 불편함을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의 창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아닌 여러 가지를 엮어서 식당을 하면서 카페를 하실 수도 있고 농자재를 판매할 수도 있고 복합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하나의 창업 모델이 되는 겁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갔지만 식당을 하는 분들, 이분들은 읍에서 식당을 하더라도 고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밥을 내는 겁니다. 새참을 점심을 차례에 싣고 들로 나갑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새참하면 어머님들이 준비하셨거든요. 지금은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그걸 준비를 못 하세요.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에서 일자리나 창업으로 연결 가능한 게요. 교육, 복지, 일자리, 주거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걸 혼자 하기보다는 지역민들과 같이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역 일자리, 여성 일자리, 이주 여성 일자리를 만들면 사회적 기업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됐을 때는 인건비와 일정 수준의 운영비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생산품을 사회적 기업 협회나 지원 조직에서 홍보를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기존 지역민들 아니면 귀농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모델을, 창업 모델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델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성분들이 5분이 모여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모델도 있고요. 또 귀농하신 분이 지역 어르신들과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한결같습니다. 농사 짓는 것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기여 속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얘기들 하고 계십니다. 또 당신들이 예전에 했던 거의 연장선으로 가시더라고요. 어르신들하고 사회적 기업 하시는 대표님은 원래는 복지사 또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당신이 복지사로서 목회를 하던 분이라서 어른들과 교감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른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촌유학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농촌유학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의 아이들이 농촌으로 전학을 옵니다. 유학을 오는 겁니다. 한 학기, 최소 한 학기에서 최대 6년까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중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전학을 오는데 초등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 나이대 보면 30, 40대가 주릅니다. 한참 일해야 할 나이이고 직장생활 해야 할 나이이죠. 그러니까 농촌으로 가고 싶지만 아이를 농촌에 있는 학교로 보내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부모는 도시에 있고 아이만 농촌으로 보냅니다.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게 농촌유학센터입니다. 전국에 저희 전라남도도 강진이나 구례 이쪽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농촌유학 추천드립니다.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이 기농기촌 일을 하기 전에 농촌유학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교직 수료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교육 관련된 일을 했냐? 아닙니다. 저는 전혀 엉뚱한 일을 하다 이쪽으로 온 사람인데 자격이나 경력이나 전공을 안 따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농촌유학에서 일할 때는요. 제가 맡은 건 뭐였냐면 아이들하고요.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들에 가서 씨름도 하고요. 도로에 앉아서 뚝방길에 앉아서 그림도 그리고요. 제가 아는 시인 불러다가 아이들하고 글짓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노는 게 저희 수업이었습니다. 많은 농촌유학은요. 방과후 교육을 그런 방식으로 풉니다. 뭐 영어, 수학,
안 가르칩니다. 들에서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또 농촌에서 어르신들과 어울리면서 인성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지역이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요. 중국 괴산에서 서점하는 분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신 분들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괴산 읍내에서 차로 적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약간 외지에 있습니다. 마을에 70가구가 삽니다. 그 마을 70가구 가운데 서점이 있습니다. 읍내도 아니라 마을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 마을에 서점이 있으면 책이 안 팔리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집은 책이 팔립니다. 책을 사겠다고 사람들이 옵니다. 어디에서? 괴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서울, 경기, 심지어 부산에서도 옵니다. 이 집은 구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책을 사야 합니다. 근데 책만 팔아서는 소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게스트하우스와 서점을 같이 한 북스테이를 운영합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냐? 책 좋아하는 분들이 휴가를 일로 오십니다. 오셔서 1박 2일, 3박 4일, 길게는 보름까지 계신다고 합니다. 1박 2일을 하더라도 숙박비 내야 합니다. 식대 내야겠죠. 책 사야겠죠. 여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원래 뭐 하던 분이냐? 서울에 서점하던 분입니다. 당신이 잘하는 걸로써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창업 모델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북스테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다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책 좋아하시고 그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지역에 있는 학교 아이들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까이 하는 방법 또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합니다. 재능 기부로서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재능 기부도 하고 수익도 내는 모델로서 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모델은 이분도 좀 괴짜 기질이 좀 있으세요. 일본 분입니다. 일본의 기업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던 분인데 농촌 마을에 살면서 보니까 마을에 있는 둥구나무 밑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더래요. 보기가 싫어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 거기다 원두막을 하나 지었대요. 뭐 요즘 말로는 트리하우스죠. 트리하우스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관광객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오는데 체험 와서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좀 아쉬워서 그 아이들 대상으로 목공 체험을 했답니다. 좋은 목재도 아니고요. 폐목재 가지고 아이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어른들이 올 때는 어른들에게는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원두막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나무 위에다가 만들었던 원두막입니다. 다 사라졌죠. 근데 여기 하나의 사업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체험 커피 파는 걸 넘어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다 이런 원두막 짓는 것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거였지만 원래는 쓰레기 쌓이는 게 싫어서 만든 거지만 지금은 수익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해보면 방송에 여러 번 나왔던 모델들입니다. 요런 형태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창업 모델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농촌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경험을, 경력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시각을 한번 가져보신다고 하면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여기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있지만 사라지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분교에서 폐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촌유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농촌유학 하는 선생님들 대부분은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농촌사회 학교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 쌓이던 쓰레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수익 모델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창업 모델을 고민하신다고 하면 아마 지역민들도 여러분을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귀농하신 분들 대상으로 교육이나 상담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귀농하신 분들한테 제발 안 쓰면 좋겠다고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귀농한 지 5년이 되든, 귀농한 지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심지어 20년이 돼도 귀농하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 귀농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을 분들이 당신 귀농한 사람이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농한 사람 스스로가 저는 귀농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마을로 가셨으면요, 마을 사람입니다. 지역사회에 살면 그 지역 사람입니다. 농업을 하면요, 농업인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우리를 귀농인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마을이 아무리 우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요, 귀농하신 분들이 스스로 장벽을 쌓으면요, 지역민들은 항상 저희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외지인으로. 여러분이 마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사를 가시면요, 그때부터 귀농인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귀농인이라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원래 귀농인 없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인 거죠. 농업인이 되면 농업인으로서 살아가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역민으로 살아가셔야 하는데 항상 외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걸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이 교육 듣고 계신 분들만이라도 다음에 농장에 귀농한 누구누구 농장 이 간판 안 만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함에 귀농인 누구누구 명함 안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역민들과 장벽을 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는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혈연 조직일 수도 있고 친목 조직일 수도 있고 이익 조직이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은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로 마을을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은 마을 안에서 마을의 일원으로서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귀농한 사람인데요, 저 서울에서 살다 온 사람인데요, 이걸 스스로 규정하면 이 일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일원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마을로 이사 가기보다는 어느 마을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지역민들과 좀 어울리고 친해진 다음에 이사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 낯선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까지는 외지인이거든요. 그래서 귀농하기 전에 기존의 지역민들과 조금 친해지고 어느 정도 시기가 흐르면 그때 옮겨가시는 게 맞고, 또 지역에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입이 안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사업이나 뭔가를 하실 때 도움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마을로 안 가시려고들 하십니다. 요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을로 안 가고 외진 곳에 혼자 산다. 그러면 마을의 일원으로서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농업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을 하더라도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역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외진 곳에서 혼자 살면 이런 도움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항상 외지인으로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부대낌이 있더라도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셔야만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은 마을의 역사가,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마을의 역사나 또 마을의 관습이나 정말 부당한 거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어울려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농촌은요, 어떻게 보면 이 울타리 안에,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울타리 안에 똘똘 엮여서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마을은요, 마을만의 관습이 있습니다. 마을법입니다. 이건 한순간에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왜? 마을의 역사거든요. 마을이 이어져 오면서 우리 마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습입니다. 그걸 깨기란 어렵습니다. 그 관습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불합리한 것은 하나하나 설득하면서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어느 한순간 이게 잘못됐습니다. 위법입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마을을 이해하시는데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마을의 자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은요, 우리 마을을 영위하기 위해서 각 농가들이, 각 주민들이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 중학교는요, 국가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지역민들이 돈을 내서 만든 학교입니다.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의 도로, 지방도로까지는 국가 소유겠죠. 근데 마을의 골목길을 측량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가 소유인가? 국가 게 아닙니다. 마을의 골목길은 개개인의 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을 흐르는 하천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로도 마찬가지고요. 마을에가 노인정, 이건 다 국가 소유가 아니라 마을 공동의 자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측량을 하고 나니까 골목길에 내 땅이 들어가 있어. 돌아가래요. 마을 주민들한테 평생을 걸어 다녔던 길을 못 다니게 합니다. 그 반대 현상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알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을이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는 나 중심이지만 마을은 우리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마을의 공동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것 또한 언젠간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사유재산, 공동자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측량을 하실 때, 집을 지으실 때, 축사를 지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땅을 사기 전에 내 땅이 아니면 측량을 할 수 없지만 위성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도 지도 서비스에서도 가능하더라고요. 최소한의 측량 값을 확인하고 겹침이 있는지, 내 땅이 도로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런 내가 희망하는 땅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보고 정말 불합리하다. 그러면 거래 전에 조율을 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앞부분하고 똑같은 건데요. 좀 상대적인 겁니다. 제가 교재를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민의 생각과 기농기촌하신 분들의 생각이 상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은 집성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죠. 마을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농하신 분들은 난 마을 공동체 필요 없어. 내가 중심이야. 이 생각이 강합니다. 마을에 자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뭔 자산? 내 재산이 중요해. 이건 도시민의 시각이죠. 근데 기농하신 분들 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기농하신 분들은 사회법규가 중요합니다. 왜? 법을 배웠기 때문에. 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마을은 마을 관습이 우선입니다. 이거 언젠간 바뀌겠지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마을 행사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기농하신 분들은 마을 행사보다 내 개인적 생활이 중요합니다. 내가 약속 잡은 게 더 중요해요. 농가주택에 대해서 한번 농가주택을 한번 보십시오. 허름합니다. 근데 우리 기농하신 분들은 기농을 하면서 전원주택을 짓고 들어갑니다. 지역민들 어떤 분들은 허탈하다고 합니다. 난 뭐 했지? 내가 돈이 없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역민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는 한번 보시고 또 마을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그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살아가면서 서서히 하나하나 바꿔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농촌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지역민들보다 기농하신 분들, 기촌하신 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이 시끄럽대요. 힘들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덕이나 풍광 좋은 언덕이나 계곡이나 바다 절벽지에다가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혼자 들어가면 참 어렵겠죠. 그나마 한 5가구 정도 아니면 20가구가 들어가면 딱 좋습니다. 20가구가 들어가면 마을이 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반시설이라는 게 도로, 상수도, 전기, 통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부 지자체에서는 5가구가 동시에 입주하면 이걸 해드립니다. 근데 한 가구를 위해서는 이걸 안 해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 짓는 것보다요, 이 기반시설에 들어간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형적 특징입니다. 바람이 심하고 습하거든요. 언덕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 길이 질퍽해집니다. 도로를 안 깔면 사륜을 놓고도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내려올 때는 미끄럽겠죠. 겨울이 되면 눈이 쌓입니다. 눈이 쌓이면 차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는 건 더 위험하고요. 언덕 위에서 혼자 산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가구를 위해서 국가가, 지방정부가 거기다 도로를 만든다.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계곡, 다 좋죠. 풍광 좋으니까요. 시원하니까요. 근데 태풍이나 수해가 나면 이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계곡은. 물이 차는 속도는요. 정말 빠릅니다.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엄청 무섭습니다. 이걸로 피해 보시는 분들 적지 않게 많습니다. 계곡 주변에 지역민들이 집을 잘 안 짓는 이유가요. 태풍이나 수해 났을 때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언덕, 절벽지, 계곡에 조용히 혼자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이겁니다. 농촌에선 농업을 하든 생활을 하든 뭔가를 영위할 때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을이 아닌 마을 외곽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마을 사람들이 절대 우리 마을 사람으로 안 보거든요. 그럼 도움을 안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럿이 최소 5가구에서 20가구 이상이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근데 5가구라고 무조건 도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지자체마다 상의합니다. 정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죠. 토지를 구매하실 때요,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는 그래도 부동산에 가면 블럭블럭 가격이 일정 부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게 가격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 마을 안에서 땅을 보실 때요, 도로 옆에가 10만 원입니다. 안으로 계곡으로 들어갈수록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도로 옆에 땅 가격이 얼마인지, 저 계곡 안쪽에 있는 땅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역민들이 도 옆에 가격이 10만 원인데 계곡에 있는 그 계곡 깊숙이 있는 땅도 1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시더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땅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그걸 안 합니다. 시간을 두고 지역민들과 어울리다 보면 협상의 여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 드릴게요. 제가 5만 원짜리 땅을 10만 원에 사갖고 이사를 왔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구매한 땅이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 팔았던 분이 그 마을에 살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역민들이 미련하냐? 이사 올 사람한테 바가지 씌우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도 많은 도시민들은요, 농촌에 땅을 삽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합니다. 저 이사 오고 싶은데 땅을 파시죠. 이사 안 옵니다. 토지 확보에 부동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많은 농촌 지역 땅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 도시민이 소유하고 있고 지금도 이사 오지 않고 땅만 구매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땅을 사실 때도 도시민, 지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사람 이사 올까? 이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하시고 땅을 거래하실 때는요, 시간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 가든들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 잘 안 해줍니다. 이럴 때는 각 시군에 있는 기농기촌 지원센터나 면사무소에 가면 산업계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기술센터 직원들, 그 지역에서 계속 상주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도움을 좀 받아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공공기관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다고 그분들이 명확한 가격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늠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가지고 지역민들과 협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셔서 땅가격 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물어보는 만큼 땅가격은 오른다고. 왜?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교육 문제 고민하셔야겠죠. 제 친구 사례인데요. 축사하고 있습니다. 축사하는 마을 근처에 축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진 곳에다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학교를 못 다니는, 학교 등하교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초등학교까지는 서틀이 다닙니다. 중학교 가면 서틀이 안 다니거든요. 알아서 등하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학원 다니는 거 어렵죠.
여러분도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이 교육 문제 고민하셔야 합니다. 병원 문제, 의료 문제 당연히 고민하셔야겠죠. 119가 멀어지면 안 되고요. 보건소가 멀어지면 안 되고 병원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약국이 멀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산 언덕에 있다가 집을 지으면요, 사고가 나도 누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계곡 깊숙이 혼자 산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도요, 누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을을 내가 거주할 곳을 고민하실 때는 농업에 대한 그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건 참 중요하죠. 그거 외에도 교육이나 복지, 의료, 치안의 사각지역으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이것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1인 세대가 계속 기농기촌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성분들도 혼자 기농하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꼭 가족이 와야 한다, 이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혼자 오시는 분들은요, 외진 곳으로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마을로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읍이나 면 소재지 이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좀 많은 곳에서 치안의 사각지역으로 안 가시면 좋겠고, 복지의 사각지역으로 안 가시면 좋겠고, 의료의 사각지역으로 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들과 교류가 필요하거든요. 마을이 좀 어렵다고 하면 읍이나 면 소재지는 그나마 조금 양호합니다. 거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요즘 젊은 농업인들은요, 아파트에서 거주합니다. 농장을 차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농막 하나 설치 안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농기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가능하시다고 하면 저희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나 기농의 집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얘기 많이 들어보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최근에 기농기촌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든 교육을 하든 제발 이것만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언을 드리는데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고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집을 제공하겠대요. 그리고 농장을 만들어 주겠대요.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전량 판매를 책임지겠답니다. 집과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업자금 3억 받아갖고라고 합니다. 얼마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다양한 형태입니다. 뭐 집만 제공하겠다, 영농조합 형태로 우리 같이 한번 뭐 해보자. 아니면 묘목으로, 뭐 곤충 사업으로, 애견 사업으로, 최근에는 뭐 송화버섯, 예전에 중국의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지도 못한 버섯, 6개월짜리 인삼,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게 다 똑같아요. 영농조합 만들어서 가면 주거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이고 3억을 얘기합니다. 2억은 예전에 저희가 창업자금이 2억까지였거든요. 최근에 3억으로 오르니까 투자자금이 3억으로 올랐어요. 3억을 투자하래요. 다 해주겠다고. 솔깃하죠. 주거와 소득을 보장해? 내가 기농을 준비 안 해도 돼? 나는 교육 100시간 이수하고 농업인의 자격만 갖추면 다 해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셨습니다. 참여하셨죠? 다 실패하셨습니다. 저도 전국에서 이 기농기촌 일로서 가장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전라남도에서 일하지만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눕니다. 특히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물어보면 다 실패하셨다고 합니다.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참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저희는 분명히 이건 사기라고 규정을 하고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왜 가실까? 저희 나름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이걸 추천하는 분들이 모르는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인들이 추천해 오더라는 겁니다. 선배, 후배, 직장 상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은퇴한 다음에 기농 관심 있다며 그거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델이요. 돈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담보되는 모델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교육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 모델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쪽으로 전입시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국가가 안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고민을 안 했을까요? 저는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돈을 투자를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 제안을 받으시면 좀 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이거 참여했다가 어머니 한 분은 창업자금 2억 받은 거 다 날린 경우도 봤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아둔 돈을 날리신 분도 봤습니다. 구제가 안 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형태로 언덕으로 기농하시는 거 이건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법, 이런 형태의 기농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난 월요일과 오늘 지금 총 4시간 동안 기농기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이 아닌 농촌을 보시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내가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마을 안에, 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 지역에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농촌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사람과 정을 나누면서 기농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지역사회에 살아가실 때도 지역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인 곳이 농촌이다라는 겁니다. 또 농업을 하시든 일반 창업을 하시든 일을 하시더라도 지역민들과 어울려서 기농기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외에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사무실 찾아주시면요. 제가 언제든지 오늘 드리진 못한 말씀은 상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